넷째, 현대 수학에서의 접근을 위하여 전통적인 교재를 정비한다. 새로 도입된 내용이 많겠죠. 그러니 과거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은 좀 정리를 해야 되죠. 대표적인 게 유클리드, 기하 같은 거였어요.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수학교육의 입장, 교육학의 입장, 심리학의 입장에서 새로운 지도법을 도입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 당시에 많은 교육, 심리학의 발달이 이루어지게 됐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은 삐아제, 그 다음에 브루너, 그리고 딘즈, 스캠프 등등 우리가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때부터 이제 주가 돼서 수학은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수학은 이렇게 배워야 됩니다. 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삐아제는 조작적 심리학이라는 걸 주장하면서 수학의 여러 개념과 관련된 아동의 발달 단계의 규명에 크게 기여했어요. 발달 단계, 4단계죠.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제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브루너는요. 어떤 교과든지 지적으로 올바른 형식으로 표현하면 어떤 발달 단계에는 어떤 아동에게도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라는 큰 주장을 기본으로 EIS법, 발견학습, 지식의 구조 이런 거를 더 구체적으로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죠. 그리고 현대운동을 본격적으로 교과서화하기 위해서 스쿨 매스매틱스 스터디 그룹이라는 SMSG라는 연구회가 만들어져요. 이 연구회가 실험 교과서를 편찬하면서 이런 식으로 교과서를 만들면 됩니다. 라는 샘플을 주죠. 우리나라는 몇 차 교육과정에 아까 영향을 받았다? 3차. 3차 교육과정을 만들 때 이 실험 교과서가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옵니다. 보니까 미국에서 이렇게 가르친대. 열심히 번역을 해요. 그리고 이거를 그대로 교과서화한 게 3차 수학과 교육과정의 교과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맨 아래 현대화 운동은 우리나라의 경우 1973년에부터 시작된 제3차 교육과정에 영향을 주게 된 거죠. 나중에 71페이지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엄청난 큰 뜻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수학자를 양성하자. 그래서 수학자들이 했던 집합, 대수적 구조, 그 다음에 논리, 논증 뭐 이런 것들을 최대한 끌고 왔는데 뭐 듣자 하니 끌고 왔는데까지겠죠. 다음 페이지에 가니까 현대운동에 대한 비판이 상당합니다. 그 비판의 끝은 뭐였을까요? 그렇지, 빙고. 다시 뭐로 돌아가지? 베이직, back to basic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기초로 돌아가기 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현대운동은 양이 많기 때문에 따로 필기를 하지 않았지만 1번 현대운동이 일어나게 된 요인, 원인이 있었죠. 4가지 중에서 이 2가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2번 그래서 어떻게 강조했느냐? 강조점이 있었죠. 5가지였죠. 그 중에 4가지는 그 수학교육, 현대 수학에 대한 그 강조의 분위기였고 마지막은 교수법의 분위기였고요. 그 다음에 3번. 하지만 비판점이 있었어요. 비판. 따라서 이 비판점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대표적인 비판가는 프로이덴탈이나 탐, 그 다음에 폴리아 같은 사람들입니다. 수학교육 현대운동은 그 출발 당시부터 충분한 교육학적 연구가 결여된 상태에서 시대적 조류에 편승하여 진전된 느낌이 있었다고 하죠. 특히 여러 가지 연구를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교육학적으로 충분히 정당하지 못했던 내용이에요. 급진적 개혁, 학생들의 발달과 부합하지 못한 조급한 추상화 형식화, 철저하지 못한 교사 재교육, 이러한 부작용을 점점점점점점에서 쭉 나열합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 3번째 점, 논리적 엄밀성과 연역적 추론이 지나치게 강조되었다. 4번째 점, 다른 교과의 관련성을 무시하고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점, 현대화 교재와 전통적 교재와의 조화를 도모하는 연구가 충분하지 않았다. 이제 이런 정도는 수학을 가르치는 그 수학적인 차원에서의 문제점이고요. 나머지는 분위기상. 첫 번째, 학생들이 정신적으로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급한 형식과 추상화를 시도하지 않았냐.
또 장래의 수학자가 되기엔 소수의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냐. 또 교사 교육이 부족하지 않았냐. 위에서부터 내려온 내지 자발적인 교육이 아니지 않았냐 등등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알려요. 세 가지를 우선 기본적으로 참고하셔서 이 당시의 분위기를 이해하십시오. 그리고요. 특히 클라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클라인 아니에요, 선생님? 이 클라인 안 돌아가셨네요? 아니에요. 이름이 좀 달라요. 20세기 현대운동을 반대했던 클라인은요. K-L-I-N이죠? 네, 미국의 수학자 클라인입니다. 이 클라인은 현대운동을 반대한 수학자예요. 이름으로는 Why Johnny Can't Add 이렇게 써 있죠. 이렇게 좋은 현대운동을 배웠는데 왜 쟈니는 더 쌤을 못해? 이런 이야기예요. 아무래도 쟈니가 1 더하기 2는 2 더하기 1과 같아 이런 걸 설명할 때 아이답게 하나에다 둘을 더하고 둘에다 하나를 더하면 되네 이렇게 설명하고 싶은데 교사는 뭐라고 주장했을까요? 그건 자연수의 교환 법칙 때문이야. 이런 식의 그 대학 수학에서 활용했던 방법들을 가르쳤으니 학생들 또한 어려움에 계속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클라인은 왜 쟈니 덧셈 못하니? 이렇게 하면서 현대운동을 비판합니다. 오른쪽으로 가니까 예컨대 2 더하기 3, 3 더하기 2 왜 그래? 하고 질문하면 양쪽 모두 5와 같기 때문이에요. 하고 쟈니는 대답했겠죠. 어린아이니까. 하지만 교사는 아니야, 틀렸어. 정답은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주는 거죠. 9 더하기 2는 11인가요? 그러면 N은 9에다가 2개를 더하니까 11개요. 이렇게 설명하고 싶지만 교사는 아니야, 쟈니야. 이거는 말이야 2는 1 더하기 1이라는 걸로 정의가 되고 결합법칙에 의해서 9 더하기 1이 결합법칙이 되고 10의 정의에 의해서 11의 정의에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 수학하기 힘들었겠죠. 결국 세수학에 엄청난 돈과 시간과 노력이 투자되었지만 실제로 수학 교육은 개선되지 않았고 학생들은 수학을 더 어렵게 생각했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수학교육 현대운동의 좌절은 물론 전통적인 수학교육의 복귀를 초래한 것은 아니며 발전을 위한 건설적 측면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그 당시 현대 수학을 학교 교육과정으로 가져오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는 수학을 되게 쉽게 생각하긴 해요. 아직까지 뭐 실용성, 아동 중심 이랬으니까. 하지만 역시 그렇게 쉽게 공부한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였다? 대학 수학과 지금 중고등학교 수학이 연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이때였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결과 수학교 현대운동의 반성으로 기본으로 돌아가기 운동이 생깁니다. 기본으로 돌아가기 운동은 말 그대로예요. 수학교 현대운동에 의해서 학교 수학에 새로 도입된 수학 개념들이 너무 많아서 계속적으로 좀 학생들이 알아야 될 기초, 기본, 베이직으로 돌아가자 이런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학생들의 이해가 저조하고 기본적인 계산 능력마저 저조됐겠죠. 그래서 기본 기능인 베이직 스킬을 찾아 교재로 재구성하고 행동적 목표와 지필 계산을 강조하게 됩니다. 또한 소비자 수학을 중요시하고 학생들에게 진급을 위한 최소 학력 기준을 설정하게 되죠. 좀 뭔가 분위기가 좀 그렇죠. 예를 들어서 현대화 운동에서 100가지를 가르쳤다면 백투 베이직에서는 몇을 가르쳤을까요? 근데 여기서 되게 신기한 건요. 한 번에 훅 떨어져서 10을 가르쳤다가 아니라 사실 별로 그렇게 차이 없이 조금씩 개선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교육과정도 몇 차 교육과정이 3차 교육과정이 현대운동이기 때문에 현대운동 때 3차 교육과정 양이 엄청나게 많았겠죠? 이 많은 양은 4차 교육과정에 좀 수정이 되고 뭐라고? 학습 부담 경감 차원에서의 내용 삭감 이런 식으로 계속 수정이 돼요. 이런 분위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근대운동에서 백투 베이직에서 강조점이 뭐예요? 1번 기본 기능을 찾아 교재로 재구성 2번 행동적 목표와 지필 계산 강조 3번 소비자 수학 강조 4번 진급을 위한 최소 학력 기준 설정 이게 이 당시 사람들이 주장했던 바고요. But 그러나 우수한 학생의 학력이 저하됐다. 응용과 문제 해결력이 감소됐다라는 건 또 반작용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수학을 가르치는 여러 가지 분위기가 쭉 넘어갑니다. 그러다가 맨 아래 미국 수학교사협의회, 이니셜만 따서 NCTM이라는 NCTM에서 1980년대로 고비가 넘어갑니다. 80년대에 수학에서 베이직이 뭡니까? 라는 연구를 좀 더 집중해서 한 결과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라고 되는 거죠.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라는 거를 주장하면서 같이 딸린 게 바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본 폴리아라는 사람의 How to Solve It 또는 수학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까에 대한 연구물들이 쭉쭉쭉 쏟아져 나오면서 그 이후에 매스 파워의 일부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58페이지 1980년대 수학 교육을 위한 제안을 하는데 아래 8가지죠. 그중에 첫 번째가 문제 해결을 강조한다 였습니다. 이 제안의 핵심은 1980년대 학교 수학은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고요. 지금까지 강조가 되죠. 이후 80년대, 90년대 수학 교육은 다양한 이론과 모델들이 발전해 나가면서 보다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양상을 띱니다. 문제 해결 유지가 되고 구성주의, 수학학습 수준이론, 수준이론하면 반일이라는 사람인데요. 현실주의 수학교육, 이니셜만 따서 RM이죠. 프로이덴탈의 수학합니다. 공학적 도구 활용, 평가 방법의 개선 등을 정리할 수 있고요. 이후에 더 설명이 됩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요. 산업혁명 시기가 있었고 19세기 말 유클리드 시대, 20세기 수학교육 근대운동, 20세기 중반 현대운동, 백투베이지 프로블럼 솔빙, 매스 파워 쭉 보시고요. 모든 시대적인 분위기는 문제점이 있거나 어떤 이유가 있어서 강조를 하게 되잖아요. 따라서 각각을 공부하실 때 원인, 이런 운동이 일어나게 된 원인,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해 이후에 이 운동의 강조점, 그리고 나서 비판, 이렇게 세 가지를 다 짝지어서 알고 계시면 돼요. 복습하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시면 되겠죠? 이제 이어서 저 세계적인 운동은 우리나라의 교육까지 영향을 주었다면서요? 네, 그 부분을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